한국은 중국의 바다를 빌려 쓰는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파리 국제회의장에서 중국 교수가 던진 이 한마디에 전 세계가 숨을 죽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경제 10위까지 올라왔을까요? 99.7%의 수출입을 바다에 의존하면서도 왜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7조 원짜리 제안을 거절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성공을 운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석유보다 귀한 자원이 있었어요. 그 자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자원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그 전에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의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파리 해양자원 포럼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컸어요. 세계 각국의 해양경제 전문가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로 참석했죠. 30여 개국에서 온 50명의 전문가들이 둘러앉은 원형 테이블. 그 중심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중국 인민대학교 해양경제연구소 소장인 린자오청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의 주제가 해양자원 개발인데 말이죠. 그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 같은 나라는 왜 여기 앉아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린자오청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계속했어요. 한국은 중국의 바다를 빌려 쓰는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자원도 없고 독자적인 해상 항로도 없죠. 우리가 바다를 통제하면 한국 경제는 하루아침에 끝납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발언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회의장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국제경제학 교수이자 오늘 좌장인 클라라 브라운의 표정이 굳어졌고 카타르 해양성유청의 오마르 카림은 불편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이탈리아 외교관 파올로 콘티는 당황한 표정으로 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린자오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이 해양강국이라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모든 해상교통로가 중국을 거쳐야 하는 나라가 무슨 해양강국입니까? 우리 중국 해군이 말라카 해협만 봉쇄해도 한국은 끝이에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30여 개국 전문가들 앞에서 한국이 이렇게 무시당할 수는 없었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용기를 내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린자오청이 비웃듯 쳐다봤습니다. 물론입니다. 듣고 싶군요. 한국의 변명을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석유보다 귀한 자원을 가진 나라예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클라라 브라운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원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바다 없는 중국보다 더 강한 해양국가가 되었는지 말이죠. 린자오청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흥미롭군요. 들어보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불이 붙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바다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린자오청의 조롱 섞인 시선이 오히려 저에게 힘을 줬습니다. 여러분,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아시나요? 저는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 작은 나라가 중동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아십니까? 파올로 콘티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요르단은 석유가 거의 없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석유 부국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검은 황금이 없죠. 하지만 아카바만이라는 작은 바다출구 하나만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오마르 카림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카타르 출신으로서 중동 지역 이야기에 관심이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요르단은 석유 대신 바다를 선택했어요. 아카바 경제특구를 만들어서 중동과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 허브가 되었죠. 석유가 없어서 절망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다른 길을 찾은 겁니다. 린자오청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래서 한국도 요르단 같은 나라라는 겁니까? 한국도 그런 선택을 한 나라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훨씬 더 극적인 변화를 이뤄냈죠. 스크린에 1960년대 흑백 사진이 나타났어요. 낡고 초라한 부산항의 모습이었습니다. 몇 척의 작은 배가 초라하게 정박해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말했어요. 이게 1960년대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부산항의 낡은 배 몇 척이 전부였어요. 인천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누가 한국이 세계적인 해양 강국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클라라 브라운이 사진을 유심히 보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 관료들이 미국에 가서 항만 건설 자금을 요청했을 때 일화가 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 관료가 이렇게 말했대요. 한국 같은 나라에 왜 그런 큰 항만이 필요하냐? 어차피 수출할 것도 별로 없지 않으냐고요. 오마르 카림이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망의 항구를 희망의 창구로 바꾸겠다는 꿈을 가졌거든요. 린자오청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꿈만으로 항만이 만들어지나요? 물론 꿈만으로는 안 되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꿈이 없었다면 시작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바다를 단순한 생존 통로로 본 게 아니라 무한한 기회의 문으로 봤어요. 파올로 콘티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흥미로운 관점이군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중동 건설 현장에 한국 근로자들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육로로는 갈 수 없으니 배를 타고 가야 했죠. 그때부터 우리는 바다가 우리의 생명선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마르 카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이 된 거군요. 맞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말했어요. 한국의 수출입 중 99.7%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마르 카림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99.7%요? 정말 그렇게 높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에요. 심지어 섬나라인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일본은 육로 연결이 전혀 없는데도 우리보다 낮아요. 린자오청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바다에만 의존한다는 건 위험한 일 아닙니까? 위험을 기회로 바꾼 게 한국의 전략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산항은 지금 세계 6위 컨테이너 항만입니다. 연간 2천만 개가 넘는 컨테이너를 처리해요. 클라라 브라운이 놀라며 물었어요. 2천만 개라고요? 네, 하루에 5만 5천 개가 넘는 컨테이너가 부산항을 통과합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거대한 물류 허브죠. 인천항까지 합치면 연간 3천만 개가 넘어요. 파올로 콘티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엄청난 규모군요. 이게 우연의 결과일까요? 저는 회의장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절대 아닙니다. 치밀한 계획과 엄청난 투자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에요. 린자오청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리적 위치 덕 아닙니까?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저는 이 질문을 기다렸어요. 정말 그럴까요? 같은 한반도에 있는 북한을 보세요. 똑같은 지리적 조건인데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핵심을 찔렀다는 걸 모두가 느꼈을 거예요. 북한도 바다에 접해 있어요. 동해와 서해 모두 있죠. 하지만 북한의 최대 항만인 남포항 컨테이너 처리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연간 1만 개도 안 됩니다. 부산항의 2000분의 1 수준이에요. 오마르 카림이 놀라며 말했어요. 같은 반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바로 이겁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위치는 주어진 것이지만 운명은 개척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리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부산항 신항 하나 건설하는데 20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어요. 20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한국 정부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클라라 브라운이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그 투자가 성과를 거두었나요? 물론입니다.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지금 부산항 신항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자동화 항만이에요. 무인 크레인이 24시간 작동하고 인공지능으로 컨테이너 배치를 최적화합니다. 배 한 척이 들어와서 나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짧아요. 린자오청이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래도 결국 중국 물동량에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항로를 개척하고 있어요. 동해를 통한 러시아 항로, 태평양을 통한 미주직 항로, 심지어 북극 항로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파올로 콘티가 놀라며 말했어요. 북극 항로요? 네, 기후변화로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어요. 저는 설명했어요. 한국 선박들이 이미 북극 항로를 이용해서 유럽까지 가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것보다 2주나 단축되죠. 오마르 카림이 감탄했어요. 정말 혁신적이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명이 아니라 선택으로 만든 해양국가,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지리적 이점과 사람의 전략이 만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박함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진솔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1970년대 조선업에 뛰어들 때 전 세계가 비웃었어요. 조선업의 강자인 일본이 독점하던 시장에 한국이 끼어들겠다고 하니까요. 클라라 브라운이 흥미롭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일본의 조선업 점유율이 50%가 넘었어요.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었습니다. 미쓰비시, 가와사키, 이시카와지마 같은 회사들이 세계 조선업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조선업을 하겠다고 하니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린자오청이 비웃듯 말했어요. 무모한 도전이었군요. 무모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절실함이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우리 근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야 했거든요. 그때 깨달았죠. 우리만의 배가 있어야 한다고. 현대중공업이 첫 번째 배를 만들 때 일화가 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외국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때 배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다고 해요. 실물도 없이 그림만 가지고 말이죠. 오마르 카림이 놀라며 말했어요. 그림만 가지고요? 네, 그 정도로 절박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절박함이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한국은 세계 조선업 1위입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름만 들어도 세계가 인정하는 브랜드죠. 파올로 콘티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성장이군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배의 40%가 한국에서 나와요. 특히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70% 이상이 한국 제품입니다. 클라라 브라운이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그렇게 높은 점유율을 어떻게 달성했나요? 기술에 미쳤기 때문이에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들고 가장 복잡한 배를 만들고 가장 효율적인 배를 만들었어요. 남들이 못 만드는 배를 만드는 게 우리의 경쟁력이었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화제를 바꿨습니다. 실리콘도 없고 희토류도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어낼까요? 린자오청이 관심을 보이며 말했어요. 그건 저도 궁금하네요. 수입 소재를 세계 최고 가치로 바꿔내는 기술력 때문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해요.
원료는 수입하지만 완성품은 우리가 세계 최고죠. 오마르 카림이 놀라며 말했어요. 70%라고요? 네,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10개 중 7개가 한국 제품이에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때 린자오청이 다시 도발했어요. 하지만 결국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반도체 수입을 중단하면 한국 경제는 타격을 받을 텐데요. 저는 이미 예상한 질문이었어요. 맞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 상대국이죠. 하지만 중국도 한국 반도체 없이는 못 살아요. 상호 의존 관계인 거죠. 게다가 우리는 이미 대비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인도, 미국, 유럽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거든요. 클라라 브라운이 흥미롭게 물었어요. 미래 전략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K- 반도체 벨트 프로젝트로 용인, 평택, 화성 일대를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린자오청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가 생각보다 설득력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절박함이 만들어낸 세계 1위. 저는 마무리했어요. 그게 바로 한국 조선업과 반도체 산업의 공통점입니다. 자원의 저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오마르 카림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카타르 출신인 그에게는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었거든요. 오마르 카림이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보세요.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 시작했어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많아요. 하지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클라라 브라운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죠. 맞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한때 1만 달러를 넘었던 나라가 지금은 2천 달러도 안 돼요. 인플레이션은 100만%를 넘었고 국민의 절반이 하루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마르 카림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석유에만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석유값이 높을 때는 좋았어요. 하지만 유가가 떨어지자 경제 전체가 무너진 거죠. 다른 산업에 투자하지 않았거든요. 린자오청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석유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말입니까? 정확히 그렇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 최대 석유 생산국이지만 국민의 70%가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석유는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가난한 거죠. 파올로 콘티가 관심을 보이며 말했어요. 반대 사례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저는 밝게 대답했어요. 스위스를 보세요.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석유도 없고 석탄도 없고 철광석도 없어요.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가 넘습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계속했어요. 자원이 전혀 없는 도시국가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달러가 넘어요. 물도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해야 하는 나라인데 말이죠. 클라라 브라운이 흥미롭게 물었어요. 그럼 진짜 자원은 뭔가요? 바로 사람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의 진짜 자원은 바다도 아니고 땅도 아닌 사람이에요.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에 투자하고 인재에 투자했거든요.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저는 충격적인 숫자를 말했어요. 80달러였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최빈국인 차드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보다도 낮았어요. 오마르 카림이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 그렇게 가난했나요? 네, 정말 절망적인 수준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포기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가난해도 아이들은 반드시 학교에 보냈어요. 저는 감정을 실어 말했습니다.
부모들이 굶어도 아이들 교육비는 마련했죠. 그때부터 한국의 교육열이 시작된 거예요. 파올로 콘티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대단한 선택이었군요. 1970년대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급속히 올라갔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자원 개발에만 집중했는데 우리는 사람 개발에 집중한 거죠. 린자오청이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중국도 자원이 많고 인구도 많습니다. 더 유리한 조건 아닙니까? 저는 이 질문을 기다렸어요. 린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국이 성공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린자오청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중국을 공격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정한 거니까요. 중국도 자원보다 인적 자본을 택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이 바로 그거였죠. 자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에게 투자한 거예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싸고 좋은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석유나 철광석 때문이 아니라 교육받은 노동자들 때문이었죠. 린자오청이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중국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성공 요인을 정확히 짚어준 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저는 핵심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규모는 작지만 질에서 앞섰어요. 중국은 양적 성장에 집중했다면 한국은 질적 성장에 집중한 거죠. 예를 들어 반도체 기술자 한 명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를 보세요.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자 한 명의 연간 생산성이 일반 제조업 기술자 100명보다 높아요. 클라라 브라운이 놀라며 물었어요. 100배나 차이가 나나요? 네, 그게 바로 고부가가치 산업의 힘이에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생산성이 천지 차이로 달라지는 거죠. 오마르 카림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원이 없어서 오히려 기회를 잡은 나라,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베네수엘라나 나이지리아가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린자오청이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표정이 많이 누그러진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2019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장 분위기가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말했어요. 독일의 대형 제약회사 바이엘이 한국 정부에 엄청난 제안을 했어요. 오마르 카림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떤 제안이었나요? DMZ에서 발견된 야생콩의 항암 성분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7조 원에 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7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파올로 콘티가 놀라며 말했어요. 7조 원이라고요? 네, 당시 한국 정부 예산 470조 원의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국가 부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돈이었죠. 클라라 브라운이 흥미롭게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한국 정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린자오청이 비웃듯 말했어요. 바보 같은 결정이군요. 7조 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왜 거절했습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단기 이익보다 장기 비전을 택한 겁니다. 그 야생콩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한국의 바이오 제약 산업 전체를 키우기로 한 거죠. DMZ라는 분단의 상처에서 발견된 희망적인 성분이었어요. 저는 감정을 실어 말했습니다. 60년 넘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땅에서 자란 야생콩에서 암세포를 억제하는 강력한 성분이 발견된 거예요. 이걸 외국 회사에 넘길 순 없었죠. 오마르 카림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의미 있는 발견이군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지금 한국은 세계 바이오 제약 시장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클라라 브라운이 놀라며 물었어요. 5위요? 네, 2019년에는 10위권밖에 있었는데 불과 5년 만에 5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저는 설명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세계 3위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업체가 되었고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 세계 2위예요. 파올로 콘티가 감탄했어요. 7조 원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 거군요.
정확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2023년 한국 바이오 제약 산업의 매출이 25조 원을 넘었어요. 7조 원을 받고 끝내는 것보다 훨씬 큰 가치를 창출한 거죠. 린자오청이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래봤자 일시적 현상 아닙니까? 지속 가능할까요? 이미 지속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국의 바이오 벤처 기업이 3,000개를 넘어섰고 바이오 분야 벤처 투자도 연간 2조 원을 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는 핵심을 말했습니다. 석유는 한번 태우면 사라지지만 생명공학 기술은 계속 발전해요. 암 치료제, 희귀병 치료제, 바이오 신약까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죠. 오마르 카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군요. 판교 바이오밸리,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오송 바이오 폴리스까지. 저는 구체적인 지역을 언급했어요. 전국의 바이오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어요. 이제 K-바이오가 K-팝, K-드라마처럼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클라라 브라운이 메모를 하며 말했어요. 보이지 않는 자원의 가치를 발견한 셈이군요. 맞아요. 저는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DMZ라는 분단의 아픔이 치유의 희망으로 바뀐 거예요. 전쟁의 상처에서 생명을 구하는 기술이 나온 거죠. 린자오청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7조 원을 거절하고 그보다 훨씬 큰 가치를 만들어낸 이야기가 너무 강력했거든요. BTS를 아시나요? 저는 갑자기 화제를 바꿨어요. 회의장 분위기가 순간 밝아졌습니다. 파올로 콘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죠. 제 딸이 열렬한 팬이에요. 집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하루 종일 틀어놔서 귀에 못이 박혔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긴장된 회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부드러워졌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온 린자오이 박사님도 계시던데요. 저는 회의장 뒤쪽을 바라봤어요. 조용히 앉아있던 여성 박사가 부끄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린자오이 박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저도 BTS 팬이에요. 그들이 유엔에서 연설할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린자오청이 당황한 표정으로 린자오이를 바라봤어요. 같은 중국 대표단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죠. 바로 그겁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BTS의 음악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까요? 인터넷만으로 가능했을까요? 클라라 브라운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나요? 바로 바다를 통해서입니다. 저는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해상 물류 시스템이 K-팝 음반을 전 세계에 실어날랐어요. 부산항에서 출발한 컨테이너가 로스앤젤레스, 함부르크, 로테르담까지 BTS 앨범을 배달한 거죠. 오마르 카림이 놀라며 말했어요. 음악과 바다가 그런 관계가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저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반도체를 실어 나르던 같은 배가 K-팝 음반도 함께 실었어요. 자동차를 수출하던 항로로 K-드라마 DVD도 퍼져나갔고요. 물리적 인프라가 문화 확산의 토대가 된 거죠. 파올로 콘티가 흥미롭게 들으며 말했어요. 문화와 경제가 함께 움직인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을 때를 보세요. 그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강남 지역은 바로 한국의 IT와 패션 중심지예요. 문화 속에 경제가 녹아있는 거죠. 더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김치 냉장고 기술로 와인셀러를 만들어서 유럽에 수출하고 있어요. 김치를 보관하는 기술이 와인을 보관하는 기술로 발전한 거죠. 클라라 브라운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창의적이군요. 온돌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전통적인 바닥 난방 기술을 현대식으로 발전시켜서 유럽의 친환경 건축에 활용되고 있어요. 독일, 프랑스에서 한국식 바닥 난방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린자오청이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중국도 이제 따라잡고 있습니다. 문화 수출에서도 말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따라잡기와 앞서가기는 다릅니다. 중국의 문화 콘텐츠도 훌륭해요. 하지만 방향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린자오청이 물었어요. 중국은 큰 시장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요. 저는 설명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작은 시장에서 시작해서 세계로 나가는 전략이에요. 처음부터 글로벌 스탠다드를 목표로 하는 거죠. 린자오이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맞아요. BTS도 처음부터 세계를 목표로 했잖아요. 한국어로 노래하면서도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았어요. 린자오청이 당황한 표정으로 린자오이를 바라봤어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열정은 복제할 수 없어요. 한국 사람들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은 바다를 건너면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스쿼드 게임을 보세요. 저는 최근 사례를 들었어요. 한국의 사회 문제를 다룬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었어요. 경쟁 사회의 어두운 면을 정면으로 다루면서도 엔터테인먼트로 승화시킨 거죠. 오마르 카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말 인상 깊게 봤어요. 우리나라 상황과도 비슷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K- 콘텐츠의 힘이에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특수한 한국적 상황을 보편적 인간 이야기로 승화시키는 거죠. 이런 건 기술로 복제할 수 없어요. 클라라 브라운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해양 인프라가 문화 확산의 토대가 되었다는 관점이 정말 새롭네요. 저는 뿌듯했어요. 바다가 단순히 물건만 나르는 게 아니라 문화와 꿈도 함께 실어 나른다는 걸 이해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까지 한국이 바다에서 받은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바다에 돌려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주제를 꺼냈어요.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친환경 선박 기술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현대중공업에서 개발한 암모니아 추진 선박은 탄소 배출량을 9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클라라 브라운이 놀라며 물었어요. 90%요? 네, 기존 중유를 사용하는 선박 대신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거죠. 저는 설명했어요. 암모니아는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물과 질소만 나오거든요. 파올로 콘티가 관심을 보이며 말했어요. 정말 혁신적이군요. 수소 추진 선박도 개발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포스코에서 만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인데 이것도 배출가스가 물뿐이에요. 오마르 카림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환경에 정말 좋겠군요. 부산항에서 시작된 탄소제로 항만 프로젝트도 있어요.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어요. 전기 크레인으로 바꾸고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친환경 연료 공급 시설까지 갖췄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저는 흥분해서 말했어요. 전 세계 항만 중에서 탄소 제로를 달성한 곳이 거의 없거든요. 부산항이 선도적인 사례가 되고 있어요. 린자오청이 회의적으로 말했어요. 비용이 엄청날 텐데 경제성이 있나요?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죠.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경제적이에요. 연료비도 절약되고 탄소세도 안 내도 되고 환경 규제도 피할 수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는 핵심을 말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이 아닌 선박은 주요 항만에 입항하지 못해요. 유럽연합이 이미 관련 규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클라라 브라운이 흥미롭게 물었어요. 다른 프로젝트도 있나요? 해양 쓰레기 수거 로봇을 개발하고 있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인공지능으로 바다 위 플라스틱 쓰레기를 자동으로 찾아서 수거하는 로봇이에요. 이미 서해와 남해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하루에 플라스틱 쓰레기 500kg 이상을 수거할 수 있어요. 오마르 카림이 감탄했어요. 정말 미래지향적이군요. 양식업도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저는 새로운 분야를 소개했어요. 스마트 양식장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물고기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사료도 자동으로 공급해요. 바다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그때 린자오청이 마지막 도전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 국력은 군사력입니다. 바다를 지키려면 강한 해군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질문을 예상했어요. 깊이 숨을 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바다를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바다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바다와 공존하는 거예요. 세종대왕함, 독도함 같은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들도 있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 배들의 주요 임무는 평화 유지와 인도적 지원이에요.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때를 보세요.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어요. 한국 해군이 파견되어서 구호 활동을 했어요. 무기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인 거죠. 파올로 콘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평화적 활용이군요. 해적 퇴치 작전인 청해부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상선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 배든 상관없이 보호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무기가 아니라 공존을 위한 힘이에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다를 더럽히지 않으면서 무역을 하고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거죠. 클라라 브라운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래 세대를 위한 배려군요. 맞아요. 저는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바다를 물려주는 것, 그게 바로 한국이 선택한 길입니다. 그 순간 클라라 브라운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오늘 제 30년 학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클라라 브라운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원이 아니라 비전이 국력을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회의장 전체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오마르 카림도 파올로 콘티도 심지어 린자오이 박사까지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린자 오청만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회의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자원은 사람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다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석유는 태우면 사라지지만 바다는 길을 내면 미래가 열립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 우리가 바다와 함께 걸어온 길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세계에 알릴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